도박의 심리적 특성 이해 및 한국 청소년 도박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1 시간 남짓하게 이제 강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 제가 이제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주제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이제 전달을 드려야 하나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신청해 주셨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좀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쪼끔 더 연구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논의하면서, 저도 연구 네트워크를 좀 넓히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같이 연구하실 분들 모집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후반부에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도박이란 어떤 것인지에서부터 같이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의 중간중간에 최대한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나 좀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쉬고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 챗룸에 좀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은 중간중간에라도 좋으니까 바로바로 어 이렇게 챗 남겨 주시면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박이란 어떤 것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거기 관련 연구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도박이라는 것의 정의는 불확실한 결과에 돈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거는 행동 전체를 도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 정의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한 3,000원, 5,000원 넣고 하는 인형 뽑기, 혹은 뭐 한국, 일본 축구 평가전 뭐 이런 거 있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냥 10,000원, 50,000원 이렇게 걷어 가지고 어디가 이길지 그 내기하는 거. 그런 가볍거나 아니면 또 되게 무거운 어떤 수준의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모두가, 그런 행위 모두가 도박에 속한다고 일단 정의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박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 돈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거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행동에 지나치게 몰입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도박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음 한 8 가지, 9 가지 정도 이제 합법 도박으로 지정한 거 외에는 다 이제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 도박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뭐 소싸움, 그리고 로또, 나눔, 동행, 복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 그런 것들로 이제 합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에서 운영되는 그런 합법 도박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불법 도박으로 간주되고 있고요. 어 이제 그러면 이제 "불법이니까 이런 거 하면 처벌받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법적인 그 판단 기준은 이제 반복되는 것, 그리고 그 액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처벌 수위를 정하거나 그 양형을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박이 어떤 건지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오신 걸 텐데, 중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박은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고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져온 도박 장애, gambling disorder라는 진단명은 우리 정신의학에서 그 이제 정신과 갔을 때 이렇게 진단받을 수 있는 진단명 있잖아요. 그 보험이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진단명에 있어서 어 정신장애 진단 편람 DSM-5의 기준을 가져온 건데요. 이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이제 퍼왔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옆에 이렇게 채워 놨어요. 그래서 이 9 가지 정도의 기준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4개 또는 그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의 판단 하에 도박 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쪼끔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 그리고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그럴 때 이제 과민해지는 거, 그다음 도박에 집착하고 그다음 그걸 따라가는 거, 손실을 만회하게 따라가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음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그런 진단 기준들을 통해서 이 중에서 4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이제 도박 장애라는 정신장애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이제 진단을 받는 거고요. 음 이제 이거는 이제 물질 중독하고 좀 비슷한 그런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성이라는, 글씨가 좀 그런데 내성이라는 특징에 있어서 어 물질 중독에 있어서도 우리가 술을 예로 들면 원하는 어떤 취기나 아니면 원하는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에 이를 때까지 마셔야 하는 술의 양이 음주를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도박 장애도 행동 중독, 그러니까 물질이 섭취되지 않는 중독에 해당하지만 이런 내성이 생긴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도박 장애의 경우에는 내성이 투입하는 시간의 양, 그리고 들어가는 돈,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하는 그 횟수들이 점점 예전에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증가하는 거, 그거를 이제 내성의 특징이 하나의 진단 기준으로 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물질 중독과 유사한 특징으로는 이제 금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단이라고 하면 이제 알코올 의존증 분들이 이제 금주를 할 때 손이 떨리거나 기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나 금연하시는 분들, 그런 금단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도박 장애 또한 물질을 섭취하는 그런 신체 내적인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유사한 그런 신경적인 작용이 있어 가지고 도박을 중단했을 때 좀 신경이 과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는 그런 금단적인 특징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여기 도박장애 진단 기준에서 한 가지 또 특징적이라고 또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기준은 다른 중독 행동에 대한 어떤 기준들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되게 차별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 물론 이제 물질 중독에서도 거짓말, 그 더 마시고 더 막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도박에 있어서는 특히 도박은 돈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돈이라는 매체를 수단으로 하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게 진단 기준에 자리 잡을 정도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도박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도박 상담할 때도 거짓말이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깨진다거나 그 개인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이 굉장히 이제 손상을 입는다거나,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야기하는 것이 이제 도박 장애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 도박 상담을 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도박 연구 현장에서 또 gemblling disorder 척도 말고도 많이 쓰이는 이제 프로그램 갬블링 척도 죄송합니다. 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박 문제 관련된 이제 치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곳인데요.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올려 놨어요. 그래서 0 점에서부터 3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 총점을 모아 가지고 그 총점이 몇 점 이상이면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몇 점 이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구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이 0 점에서 3 점이기 때문에 총점이 0 점에서 27 점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 중간중간 이제 그룹을 나누는 기준들은 0 점이나 1 에서 2 점은 문제가 없거나 저위험군이라고 구분이 되고, 3 점에서 7 점은 중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8점 이상이 나왔다면은 문제성 도박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보시면은
도박장애랑 좀 유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문제 도박이라는 그 타이틀처럼 도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그 문항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 혹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그런 결과 중심의 부정적인 결과를 좀 물어보는 그런 설문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어 제가 미국에서 도박 관련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척도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제 프롬 갬블링이라는 이 척도, 흔히 이제 우리가 PGSI라고 약자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Severity Index라고 해서 그 심각성을 측정하는 척도고요. 한국에서는 어 도박 예방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의 경우는 CPGI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캐나다에서 개발된 거여 가지고 캐네디언 뭐 프로블럼 갬블링 인덱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카지라는 유사한 어떤 이런 비슷한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과로 놓고 어떤 요인들이 이 문제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도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문제 도박이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다뤄봤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쪼끔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하나 보이는 게 "척도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건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도박 문제 자가 진단 척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은 도박 문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어떤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로 구성되는 그 척도인데, 그거는 쉽게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좀 잘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좀 깨끗한 그런 척도를 아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딱히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다음 부분,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중독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와 우리 이렇게 주위에서 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쪽 도박 예방 치유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연구만 하시거나, 아니면 전혀 이제 도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해 보시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 레인지가 좀 넓다고 들어 가지고. 어 그래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보자면, 저도 도박 문제 센터에서 이제 도박 문제 상담을 하기 전에는 주위에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접해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그 이제 국가기관에서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5.3% 정도가 문제 도박군에 해당하는 그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220만 명 정도가 이제 '문제 도박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통계상으로는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좀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에서 이제 도박 문제에 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20 대의 상당수, 그리고 30 대에서 한 65.7%, 상당히 많은 어 20 대, 30대 초기 성인기 인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 1 년간 장르 어느 유형이라도 괜찮으니까 도박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어떤 그런 질문에서 이렇게 많은 어 수의 사람들이 2020년 기준으로 "도박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최초 도박 시작 연령이 한 반절 정도가 20 대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 연령대가 이제 되게 초기 성인기쯤에 이제 에서 대다수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병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선진국, OECD 주요국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아까 그 gambling disorder, 그 도박 장애에 대한 유병률은 1에서 2% 정도라고 통계에서 계속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에 표집된 데이터,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미주리주하고 오클라호마 주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제 유병률을 계산해 본 결과, 그 표집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4.1%에서 3.2% 정도 도박 장애로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기준에 속하는 그런 인구가 요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통계로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그 수면 아래에서 쪼끔 더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도박 경험이 있는 사람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전체 성인의 응답자 중에서 73% 정도가 작년 한 해 동안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2021년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한국 자료는 그래도 그 도박예방치유원이라든지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좀 접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실제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쪼끔 알기가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쪼끔 더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요거는 퍼온 거고, 이거 두 개는 제가 5월 월에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그 도박 관련 학회 참석했을 때 직접 찍어 온 사진들인데요. 어 뭐 우리 익히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진짜 많이 가서 도박을 하고, 그만큼 이제 그 네바다라는 주 자체가 이제 도박 산업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주이기도 한데, 관광과 도박 관련해서 어 뭐 가 보신 분이 있겠지만 공항에서 그냥 내려서 게이트 나오자마자 이런 슬롯 머신들이 공항 게이트에 막 이렇게 있고, 식당에 가도 있고, 쇼핑몰에 가도 이런 슬롯 머신이 막 이렇게 띠리리링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의 상황은 쪼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딜 가도 이런 도박을 계속 마주치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 환경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어 뭐 네바다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분위기가 쪼끔 더 도박에 친숙한 그런 분위기가 쪼금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나 도박해." 하면 좀 이상하게 보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낙인감 같은 게 좀 있는데, 미국은 쪼끔 덜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도박을 그렇게 막 나쁜 걸로 간주하진 않는 것 같고, 쪼끔 더 친숙하니까. 그리고 요런 데 가면 뭐 아무 데나 가도 다 이런 도박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인구를 좀 봤을 때 '도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또 추측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음 실제로 이제 설문을 돌려봤을 때 어 이번에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이런 부분에서는 "도박을 하고 있다. 도박을 한다."라는 질문들이 쪼끔 더 솔직하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의 데이터에 비해서는.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뭐 인상이고요, 연구를 하면서 받은. 그러면 인제 문제 도박, 뭐 도박 중독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쪼끔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개인 내적으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도박을 해서 돈을 막 계속 잃어요. 그래서 막 빚도 생기고 막 이러면 당연히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무섭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이거는 뭐 그 빚이 생겼다는 그 경제적인 결과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도박을 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초조함, 불안함, 그냥 우울한 그런 느낌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담자들을 많이 이제 봤었는데, 그런 개인 내적인 어떤 문제와 이어지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은
의뢰, 술도 많이 같이 하세요. 그래서 알코올 문제가 같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자해나 자살 등의 문제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계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필수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과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가정 내에서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의 문제도 생겨요. 이제 계속 도박만 하고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또 월급을 다 이렇게 땡겨서 받아 가지고 써 버리니까 직장에서도 쪼끔 안 좋은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사회 관계망에서부터 점점 고립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는 대인 관계에 대한 회피나 거리감, 고립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직장 잘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어떤 수입을 계속 세금을 잘 내고 이런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크다, 그런 사회적 문제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도박과 관련해서 뭐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음 이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관련된 연구, 제 연구를 포함해서 어 그런 걸 소개하고 좀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좀 다뤘던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쪼끔 더 '이 부분이 또 궁금하다.' 아니면 '이 부분 설명이 더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잠시 제가 문 메시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연령대, 잠시만요.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는 도박 경험에 대한 연령대별 그 수치밖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기에 수행된 연구 자료들이 또 여기 있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봤던 기억으로는 젊은 층도 높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고연령층, 이제 중기나 후기 성인기의 연령대도 쪼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던 것 같긴 하고요. 특히 높게 나타나는 연령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아마 이제 공개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비트코인, 뭐 단타성 주식, 뭐 선물 거래, 옵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도박 문제랑 같이 막 섞여 가지고 지금 되게 애매하게 이게 도박인지 뭐 투자인지 게임인지 좀 모르게 이렇게 되게 만연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에서의 되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최신 기술에 쪼끔 더 친숙한 젊은 세대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청소년에서도 게임 안에서의 어떤 도박 경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통계적으로는 뭐 수치가 뭐 높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박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접근법이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까지 좀 효과가 있다라고 근거에 기반해서 알려진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어떤 이제 알아차림, 그런 전략들을 활용한 어 치료 기법들도 지금 이렇게 좀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 연구에 대한 어떤 의의를 설명드릴 때 쪼끔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게가 안 잡히는 거,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조은찬 님이 질문하신 거, 집게가 안 잡히는 것들도, 네, 이게 통계 조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표본, 그 일부만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해서 그걸 통계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전체의 경향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통계 자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싱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어 또 집계 안 잡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통계를 이제 설문조사에 이제 답변을 할 때 "나는 도박을 하지만" 도박한다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속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이제 통계 밖에 되게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건 선생님이 또 질문, 제가 놓쳤네요. 위에 챕터가 진단에 사용되는지. 어
프롬 갬블링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활용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 왔을 때 인테이크라고 해 가지고 좀 간략하게 약식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체크할 때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 걸로 쪼끔 들었고요. 병원, 그러니까 의 뭐 의원이나 정신과 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병원 현장에서는 보통 이 진단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정신장애 감별, 그 척 DSM-5라는 어떤 그 진단 기준을 사용해 가지고 병원에서는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연구나 아니면 상담 기관, 이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곳에서는 진단명을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요런 척도를 통해서 문제가 어느 수준인지를 이제 감별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예방 치유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할 때는 이제 어떤 어 그 설문조사를 하는 그 책 같은 거를 아예 해 가지고 한 100 에서 200 문항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 체크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상담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시간상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관련된 연구들,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이랑 좀 배경적으로 알면 더 좋을 것 같은 연구를 좀 뽑아 와 봤고요. 그다음으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그 결과 및 의의에 대해서 쪼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연구에 대한 뭐 경험이 좀 없으신, 그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신 분의 경우에는 용어 같은 게 되게 생소하고 좀 이렇게 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 드리고자 하는 연구는 이러한 제목을 가진 연구예요. 그래서 닥터 리아 나우어의 연구팀에서 지금 연구가 된 논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어 되게 이렇게 도박 관련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해 오고 계시는 그 팀인데요. 여기 이 팀에서 2002 년에 이제 패스웨이 모델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문제 도박의 그 기준에서 뭐 8점 이상이라서 문제군으로 이제 어 구별이 됐어요. 내가 문제군이라는 딱지를 받았는데 그 점수 이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진 건 아니라는 그런 어 현장 경험에서 이제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마다 쪼끔 다른 특성들이 좀 있을 건데, 도박자들 그 도박 정도에 따라서. 근데 그거가 어떤 것들이고, 또 그런 걸로 이제 특징 지어진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될 텐데, 그 집단을 이제 관찰했을 때 우리가 그 집단별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 그 개입과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후속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해 가지고 제시된 모델입니다. 이론적인 모델인데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이거에 기반해서 또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도박에 대한 어떤 문제 도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라는 물음에 있어서 어떤 밑그림을 좀 이렇게 잘 형성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해 가지고 좀 소개해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문제 도박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 세 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단순히 행동적으로 조건화된 유형.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이 좀 이렇게 조건 형성이 된 그런 그룹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은 정서적으로 좀 취약성을 가진 그룹. 예를 들면 학대 경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나 뭐 우울이나 어떤 불안 등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도박을 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나는 이 부정적 감정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는 그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로 또 나눠질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그룹은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그룹들. 그래서 어 충동성을 가지고 있고,
반사회적 그리고 자기애적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위험 감수를 하려는 경향성이 높고 또 '나는 도박을 왜 할까?'라고 했을 때 의미를 좀 부여 내 삶에 의미를 좀 준다. 그리고 내 현재 놓인 상황이나 기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도박을 한다라는 그 경향성을 가진 또 세 번째 그룹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이 경로를 따라서 '도박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그룹을 나눈 특징별로 이제 그룹을 나눈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 어떤 그 통계적인 기법을 썼냐면 이렇게 latent profile analysis라고 해 가지고 개인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성격적인 특성들을 쫙 나열을 이렇게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건 이만큼 높고 이건 요만큼 낮고 이건 이만큼 높고 이런 어떤 프로파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그 전체 집단에서 이 LP의 기법을 써 가지고 통계를 돌리면 요런 각양각색의 다른 프로파일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가 충족이 되는가 그리고 통계적인 기준을 만족하는가 했을 때 그 계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revised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어떤 경로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 통계 기법이나 정확히 연구가 어떻게 수행됐다는 건지 좀 감이 아직 안 온다 싶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쪼끔 더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이론에 쪼끔 기반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반사회적이고 자기애적인 어떤 성격적인 어 특성에 의해서 이제 도박 문제가 점점 발달하는 그런 한 세 번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착안을 해 가지고 그 성격적인 특성이 문제 도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이 연구입니다. 아직 퍼블리시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미 분석이랑 다 끝나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제 greed라고 해서 욕심,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욕심, 나는 이걸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고 뭐 돈뿐만이 아니라 뭐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다 갖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이제 기질적인 탐욕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 도박을 하는 이유, 어떤 이유로 도박을 하는가를 거쳐 가지고 문제 도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서 그럼 과연 이게 관련이 있는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매개 효과를 보고자 이 경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네. 이제 도박 관련해서 성격적인 특징과 도박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어떤 변인들은 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이코패시, 마키아벨리아니즘 이거는 좀 이렇게 계산적이고 뭐가 음침하고 뭐 뒤로 뭐 계획을 하고 이런 경향성, 그리고 나르시시즘 자기애적인 어떤 경향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크 트레이트라 그래서 그 악한 어떤 성격적인 특성 얘네를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성격 연구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또 도박과 관련해서 얘네 세 가지의 특성들이 문제 도박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진 성격의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 여기에 이제 그리드를 추가했을 때 그러니까 탐욕이 이 세 가지가 설명하는 설명력을 넘어서도 문제 도박에 관련되는 그 변수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어요. 쪼끔 말이 좀 복잡한데 음 기존에 밝혀진 이 세 가지 성격적인 특성 외에 탐욕이 탐욕 여기 있네요. 탐욕이 문제 도박을 더 잘 설명하는지 아니면 탐욕이 들어갔는데도 설명이 더 안 된다고 한다면 탐욕과 문제적 도박은 그렇게 막 큰 관련이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들을 투입해 가지고 탐욕이 문제적 도박을 잘 설명하는지를 일단 처음으로 어 가설 1로 지정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고요. 그 결과 이제 탐욕을 투입했을 때 그 나머지 별량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가설 1에서 좀 알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참격할 수 있는 어떤 의의라고 한다면은, 탐욕이라는 게 이제까지 뭐 도박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 연구가 안 돼 왔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탐욕이 도박, 문제성 도박과 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탐욕을 이 영역 안에 이제 같이 끌어온 거죠. 그래서 탐욕을 앞으로 도박과 관련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좀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본 연구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이코패시,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니즘 여기 투입했고, 그다음에 여기 탐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보시면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건 이제 탐욕이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지에 대한 그 연구가 본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굵은 화살표들을 보셨을 때 탐욕은 다른 성격, 다른 악한 성격과 다르게 어 도박하는 이유, gambling motivation이라는 배리어블을 썼는데요. 도박하는 이유에서 폭넓게 다 상관이 있는 걸로, 폭넓게 다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키아벨리니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랑만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데, 그리드는 전체 다 관련이 있죠. 그리고 개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도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분석을 사용했을 때, 매개 효과를 이제 검증했을 때, 어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탐욕이 문제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분 변화라는 도박하는 이유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결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탐욕이 문제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닝, 의미 추구하는, 도박에서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 이유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조금 더 소화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어 이제까지 도박 연구에서 이 도박을 하는 이유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 음 보통 이제 무드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나 좀 이제 지루한 감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도박을 한다라는 연구들이 좀 많이 어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그 도박하는 이유 중에서 얘네가 쪼끔 메이저, 가장 주요한 어떤 이유들로 지금 꼽혀 왔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생뚱맞은 미닝이라는 그 도박을 하는 동기, 이유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탐욕과 문제 도박 사이에서 미닝이 의미가 있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미닝이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좀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 척도를, 문항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도박을 하는 것이 내가 루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도박을 할 때 내 삶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도박을 한다라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욕심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미닝, 의미를 쪼끔 찾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도박을 하고 그 결과 문제성 도박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치료적인 어떤 함의 관련해서 또 어떤 의의를 쪼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제까지 그냥 이제 그 기분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춘, 기분 변화를 위해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지에 치료적인 어떤 방향성이 맞춰져 왔다면은, 이제 미닝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의미에 대한 거에 좀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알려진 다른 치료법들, 그래서 실존 치료나 아니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어떤 치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도박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등등, 이제 그런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또 가져와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치료적인 함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유형별로 나뉠 수 있는데, 문제 도박자들이, 그러면 욕심의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개입을 할 때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할까라는
그런 방향성을 쪼끔 밝혀준 연구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막상 이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좀 '알아듣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좀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이 부분이 좀 애매했다.'라든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분 말씀 "탐욕이 도박죄나 갈망의 특성이 개념의 유사성."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갈망, craving이라고 하죠. 갈망이랑 greed가 굉장히 유사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정확한데요. 이제 갈망이라는 주제도 이제 도박이나 아니면 다른 중독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 어떤 그 토픽이죠. 근데 개념적인 어떤 유사성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제 박사 논문 스터디 2 에서 다른 이제 어 그 파이낸셜 트레이드 그러니까 주식 거래나 혹은 다른 이제 음 거래 거래를 중독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craving하고 탐욕 탐욕과 갈망이 어떤 또 경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시고 그 연구도 좀 소개하고 싶지만 제가 시간상 그 연구는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쪼끔 더 영구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있다면은 같이 얘기를 나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가지 궁금증이 있다고 하신 질문에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네. 연구되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그래서 탐욕이 도박보다 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근데 사이코패시, 마키아벨리아니즘, 나르시시즘이 더 이제까지 연구가 되어 온 이유는 뭐냐면 그 탐욕이라는 그 개념이 좀 늦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구적 초점이 좀 늦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런 그 다크 트레이드라는 사이코패시, 마키아벨리아니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연구가 여러 가지가 되어 왔고 이게 별로 안 좋은 성격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패솔로지컬한 병적인 어떤 정신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독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이제 봤을 때 연구가 진행이 되어 온 어떤 그런 근거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그리드랑의 연구가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좀 늦게 발생했고 그런 중간중간에 연결해 주는 어떤 근거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어 다른 다크 트레이시랑 탐욕과 또 좀 어떤 개념적인 유사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같이 놓고 살펴보자.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실제로 문제 도박과 관련이 있는지를 얘기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디스포지셔널 그리드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디스포지셔널 그리드를 설명하는 논문들이 그 설명하는 논문만 한 3-4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의하는 탐욕의 정의가 크게 나눈다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해서 원하는 거,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구성 개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태. 이렇게 두 가지의 구성 개념을 보통 이제 dispositional greed, 그래서 기질적인 탐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 척도를 타당화시킨 논문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논문인가 그러는데 그게 전북대학교 이영순 교수님 팀에서 이제 그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영어 논문이랑 그 논문을 좀 보시면 그건 인제 한글이니까 쪼끔 더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논문에서 아마 정의를 잘 정리해 놨을 거거든요. 그리고 도박이 더 깊으면서 탐욕의 동기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는지. 지금 제가 설정한 연구 모형을 봤을 때는 어 이 부분이 도박 동기고요. 이 부분이 성격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크로스 섹셔널 연구, 그러니까 횡단 연구지만은 종단 연구처럼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성격적인 특징은 좀 고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또 일관적으로 좀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선행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이 순서대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드 논문의 제목을 알려주시겠어요? 이건 앞에 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디스퍼셔널 그리드 논문 제목이 그 기질적 탐욕에 대한 연구 논문들 레퍼런스는 제가 맨 뒤 슬라이드에 실어 놓은 것도 있고요. 혹시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제 리스트업 해 가지고 챗룸에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중간 브레이크 타임 가질 때요. 성격 분석 특정과 도박적인 특정 척도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어 타당화가 되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질적 탐욕 척도는 타당화가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어 성격 특 성격 변수는 다크 트레이스는 타당화 국내에 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의미, 동기, 하위 변수 내에 그랜디어스 파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문항이 섞여 있어 다소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랜디어스 파워를 추구하는 의미, 동기, 하위 변수 내에 그랜디어스 파워를 추구하는. 네. 그 문항들 살펴보시면 그게 측정하고 있는 개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 추구 혹은 그랜디오시티라고 좀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도박 동기에 대한 연구 그 팩터 어 하위 요인, 그러니까 그 요인 구조를 분석한 어떤 분석들을 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구성 요소를 측정하고 있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쌓여온 연구가 있어 가지고 뉘앙스는 좀 이질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그 경험적인 어떤 근거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걸로 요인 구조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도 갬블링 모티베이션을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돌렸을 때는 이게 이런 구성 개념들을 이렇게 로딩이 다 나왔거든요, 그 각각 문항들이. 그래서 아마 제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게 다른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측정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데이터 경향성으로 본다면은. 네. 혹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까요? 되게 수준이 있는 질문들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가지고 제가 디펜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디펜스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런 좋은 질문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질 건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올려 드릴 수 있는 거나 혹시 쪼끔 더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쪼금 더 빨리빨리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청소년 도박 데이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여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한 3 분에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서 더 못다한 질의가 있으면 더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저도 이제 화면 잠깐 끄고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를 좀 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후에 7시, 아니, 지금 제 시계는 저녁 7시 52 분인데요. 제 시계로 저녁 7시 6 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고, 한국 시간은 지금 9시 52 분이겠죠? 그럼 9시 56 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9시 5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Hi, Veronica. We're going to have a break till 56.
네, 이제 들리시나요? 아, 네. 유빈 선생님. 어 제 정보가 아직 제 그 컨택 연락처 이런 게 없죠.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추가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의 사항이나 추가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그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충분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시 좀 이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자 뭐 강의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이제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고 저는 이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을 모집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도 이제 데이터 전반적인 내용이랑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 정도는 쪼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추가적인 어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 여기에서 이제 법이 좀 개정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이제 어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의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0 년대부터 계속해서 실태 조사를 해 오긴 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실태 조사 보고서, 이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는 그 접근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연구하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기관에 보내면 그 데이터 담당자께서 이제 그 퍼밋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 직접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살펴봤는데 뭐가 어쨌다더라."라는 얘기는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같이 연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데이터 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논의를 좀 이어나가면 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해서 좀 그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전국 단위 실태 조사고요. 전국에 있는 초중등 고등학교 중에서 290 개를 이제 골라 가지고 층화 표집을 해서 18,444명 정도 이제 모 표본 집단을 표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치고 꽤 그 N수가, 그러니까 음 그 사례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느껴지고 또 한 가지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그 센터를 통해서 모아 가지고 데이터 5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실태 그 이 데이터 보고서에서 캡처해 온 내용인데요.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돈 내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박을 돈 내기 게임으로 좀 쉽게 용어를 풀어 가지고 설문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들, 언제 처음 하게 됐고 누구를 통해 하게 됐고 주로 누구와 하고,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도박 문제 수준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카지, 척도에서 9 가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수준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특징적인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도 있고요. 또 또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예방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항들도 있고요. 제가 제일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이제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기 이제 게임 관련 경험에서 이제 캐시라고 하죠. 현금을 이제 지불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행동 패턴이 점점 이제 도박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지금 게임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리니지 게임 안에서는 도박장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오신 내담자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게임 안에서의 도박 경험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그걸 묻는 어떤 문항들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영구적인 의미
데이터가 있고 또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제 신청을 해서 현재는 지금 2022년 데이터가 가장 최신인데요. 전 연도, 그러니까 2019년 데이터도 있고 그전에 2016년, 2015년 정도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띄엄띄엄 있긴 한데 그 상당히 많은 사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있고요. 그거 전부 다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통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어느 정도 초기 단계 데이터 분석이랑 클리닝을 좀 해 보니까 좀 유의미한 어떤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저도 이제 다른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제가 접근 권한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걸 혼자 진행하기에는 쪼끔 '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데이터를 많이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소개하고자 사실 가져왔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컨택해 주시면 같이 뭔가 좀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고 라는 생각이 돼서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놓은 연구도 있어 가지고 뭐 사람만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다다닥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구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같이 또 좋은 연구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텍사스에 있어서 14시간 정도 시차가 있지만 뭐 이렇게 연구 관련해서 또 질의응답이나 이런 연락이 올 때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좀 하고 있고요. 저희 메일 주소 혹은 또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하셔 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까 봐 연구자 프로필도 하나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요 QR 코드 스캔하시면 리서치게이트에 제 연구 이제 연구 이제까지 해 왔던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리스트업 같이 이렇게 해 놓고 제 연구 관련 그리고 제 포지션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소개하는 연구자 프로필을 구성해 놨으니까요.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사용 이 제 연구와 관련돼서 이제 진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OSF라는 그런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의 분석 기법이라든지 그 요인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통계치들은 이렇게 올려 놨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쪼끔 추가적인 부분들 뭐 그냥 미국에서 어떻게 뭐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경향성 보여 드리려고 더 가져온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혹시 이 강의에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거나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주실 수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 다음 제가 또 준비한 자료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정도 질의 시간 가질까요? 음. 혹시나 해서 제가 타이핑으로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강의가 잘 이해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한 분 이제 의견 주셨는데 "탐욕이라는 모티베이션이" 네. 이제 모티베이션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탐욕이라는 그 성격적인 특징하고는 쪼끔 구분되는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로드한 측면에서 봤을 때 탐욕도 어떤 동기의 일종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연구할 때 그 용어 그 개념적인 용어 구분으로는 탐욕은
되게 성격적인 거를 더 측정하는 척도를 제가 사용했고요. 모티베이션은 그냥 도박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척도들을 사용해서 도박 동기라는 변인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설득력 있다고 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어 쪼끔 더 제가 뭘 좀 더 보여드리면 좋을까,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연구자분들께 뭘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이제 10월 월에 어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그 도박 관련 컨퍼런스를 쪼끔 소개해 드리면서, 혹시 오실 분 있으면 또 오실 수도 있겠지만, 드리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럼 최신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걸 쪼끔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브로셔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포스터 발표할 거 제출하고 이제 어셉트 되면 이제 라스베가스 이번에 10월 월에 갈 건데요. ICRG라고 인터내셔널 Center for Responsible Gaming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 관련돼서, 그리고 법안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게임과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학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데는 그 되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Responsible Gambling이라는 주제가 미국 도박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도박 연구, 그 펀딩이 어디서 오냐면 그 갬블링 업체들에서 와요. 갬블링 기업들에서 보통 펀딩이 오거든요, 연구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계속 사람들이 그 갬블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좀 무언의 압박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연구가 잘 되면 나름 좋겠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연구하면서 그 함 리덕션처럼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의 방향성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얘기되고 있다, 미국 도박 연구에서. 고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학회는 참여하는 거 그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회 등록비랑 여행비 일부를 좀 이렇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서 기회가 되셔서 지원을 하시고 싶으시면, 장학금 지원 기간은 8월 1 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얼른 하셔 가지고 올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CRG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이번에 5월 월에 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갬블링 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학회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좀 크게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버전스, 그러니까 도박하고 게임이 자꾸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혼재되는 어떤 이런 거를 상당히 지금 내션 전 전 세계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건 스웨덴의 스위스 맞죠? 스위스에서 오신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게임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게임 관련 문제에서는 선진국 취급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위스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쪼끔 덜한 것 같기는 해요. 미국은 게임 자체에 대한 컨셉도 좀 다르고, 보통 온라인 게임보다는 비디오 게임을 또 많이 하는 그런 또 문화가 또 있다 보니까 쪼끔 또 다른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유럽 쪽에서 지금 쪼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학회에 갔다 오면서. 또 한 가지는 주제들 중에서 제가 표시를 해 놨었던 것 같은데, 네, 표시한 게 좀 날아가 가지고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은, 어 그 주제 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각 세션에서.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되게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회 갔다 오면서. 그래서 혹시 도박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께서도 이제 청소년 관련된 이슈에도 쪼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하시면, 되게 이제 핫한 그런 연구 주제, 연구적인 관심을 좀 또 이렇게 딱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 학회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이 강의 이제 기꺼이 하겠다고 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한 이유들은 이제 어 저한테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싶어 가지고 저도 저한테 '이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또 하게 됐는데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뭐 도움이 됐다면 참 감사하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연구도 상관없고요. 그 도박 관련해서 상관없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컨택해 주시면 어 서로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베르나 및 이제 유빈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도박 중독에 관해서 정의부터 진단, 유병률까지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도 다뤄주시고 유익한 연구 결과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학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다양하게 설명해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해주신 대로 이제 혹시 질문이나 연구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 우리 베로니카가 할 말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Veronica, do you have any words to share? Oh yes. I would just like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who's here. And hold on, let me just stop recording. And we're also looking for organizations